자, 교재는 251페이지예요. 제가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하다 보면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좀 빠르거나 따라오기가 힘들면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손만 들어줘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날짜 일반 전표 입력 그냥 연습할 것이니까요. 오늘은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자, 그럼 이 화면에서 우선 회사 5000번 회사 들어가 있는가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날짜는 2월 1일부터 시작할 거고요. 2월 1일부터인데 날짜가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엔터 치고서 날짜 하나씩 입력하면서 해볼게요. 자, 반포 문구로부터 영업부에서 사용할 영업부에다가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연습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산회계 1급에서는 제조업을 갖다가 한다는 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공장하고 본사하고 두 군데가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럼 공장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돈들이기 때문에 우린 얘를 원가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본사에서 판매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들은 우리 판관비라고 부를 것이기 때문에 코드 번호로 500번하고 800번을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영업부 그러면 만약에 비용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은 800번대 비용을 사용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면서 하다 보면 문제 푸시다가 500번, 800번 구분을 못해서 틀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반포 문구로부터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 구입하고 대금 5만원은 거래처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 그랬으면 자기압수표도 동그라미 쳐놓고 이 현금으로 써야지. 즉 어차피 회계상의 거래라면 여기 우린 계정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읽으면서 키워드가 되는 것들, 계정 처리하는 것들을 동그라미 쳐놓으면 문제가 길어지더라도 두 번, 세 번 자꾸 읽고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고 소모품은 비용 처리로 하라 했으니까 소모품 B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날짜는 1일, 차변에다가는 소모품 B, 소모품 B 몇 번? 800번대 그래서 해주시고요. 금액은 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 써야 되는데 대변에다가 현금 써도 제가 상관없다 그랬었죠. 근데 얘는 현금 나갔으니까 출금전표로 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겠죠. 그래서 여기 차변이 아니라 그냥 출금전표로 표시를 할게요. 출금전표. 그럼 회계 처리된 거 밑에 보시게 되면 차변에 소모품비 가로에 놓고 판, 대변에 현금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요. 2월 2일 거. 안녕해요. 대변에다가 자꾸 출금전표 한 거야. 여기 구분에 출금전표를 하면 대변은 돈이 나갔다는 뜻이니까 대변이 현금으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기 싫어요. 저 차변 대변으로 쓸래요. 대변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네. 지금 여기 구분은 편의 기능이에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월 2일 보시게 되면 공장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공장에서 사용한다 그랬죠. 그럼 비용 얘기가 나오면은 이는 500번대 그 비용 계정을 써야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27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세는 계정 뭐라고 쳐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차변에 세금과 공과 조회를 해보시고요. 500번으로 되어 있죠. 세금과 공과 27만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본사라고 했으니까 본사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여기도 자동차세 똑같이 나왔죠. 그럼 얘도 차변에다가 세금과 공과 또 조회를 하셔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800번대가 되겠죠. 800번대로 금액은 18만원. 자, 현금으로 다 납부했다는데 지금 제가 얘 출금전표를 안 하고 있죠. 두 개의 계정을 묶어야 되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 가지고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현금 1번 치고 45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두 전표가 밑에 회계 처리된 거 보니까 한 장에다가 다 처리가 됐죠. 이런 것들은 출금 전표로 하지 마시고 계정이 2개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세요. 실무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교재는 251페이지예요. 자, 됐나요? 안 됐으면은 얘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3일 거래 볼게요. 새로 구축한 생산 라인. 생산 라인이라 그러면 얘 또 공장에 관련된 게 되겠죠. 그래서 제조부서에서 교육을 실시했대요. 강의는 외부 강사를 초빙했고요. 강사료 100만원, 원천징수세 33,000원 제외하고 현금 지급했다 그랬죠. 그럼 일단 강사료는 계정을 뭐라고 처리해야 될까? 얘는 교육 훈련비라고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차변에다가 교육 훈련비 먼저 쓰면 되겠죠. 그래서 교육 훈련비 얘도 500번대죠. 500번대 교육 훈련비 100만원 해주시고요. 근데 날짜를 잘못 입력했죠. 날짜 3일 차변에 교육 훈련비 해서 금액은 100만원. 자, 근데 여기서 원천징수라 그랬죠. 원천징수, 우리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면 다음 달에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예수금이라고 씁니다. 우리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면 뭐라고 쓴다고요? 예수금이라고 쓰시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 거를 다른 제3자가 원천징수하면 우리 뭐라고 쓴다 그랬죠? 우리 거를 원천징수하면 선납세금이라고 써요. 다시 우리가 원천징수하면 예수금,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거를 다른 제3자가 원천징수하면요, 그때는 선납세금이라고 써요. 세금을 먼저 내놓는다는 뜻이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 대변에 나머지 차액은 현금 지급했다고 나오죠. 현금으로 해서 96만 7천원 이렇게 계산하면 자동으로 그 금액이 계산돼요. 되셨나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일 거래 볼게요. 4일 거래는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 원가는 50만원짜리, 시가는 65만원짜리 국군 외무분으로 기탁을 했다. 적용 입력할 것. 적용 입력 왜 하라고 나왔을까? 지난번에 우리 그 이론 설명하면서 제가 타계정 대체라는 용어 설명한 적이 있었죠.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 제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품을 판매한 거예요? 제품을 기증한 거예요? 기증했으면 대변으로 제품은 빠져나가겠죠. 제품 기정 조회해 보시게 되면 제품이 재고자산이에요. 제품이 빠져나갔는데 이렇게 기증할 때는 원가로 할까 시가로 할까? 얘는 우리가 그냥 생산한 가격으로 그냥 기부금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로 처리합니다. 기부금 할 때는 원가로 한다. 그래서 30만원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밑에 거를 봤네. 예, 미안해요. 내가 미안할 건 없지? 잘못 쳤어요. 잘못 치면은 쇠고랑 차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치면 안 돼. 그래서 제품은 원가로 50만 원이고, 그다음에 차변에 뭐라고 써야 돼요? 기부금이라고 써야 되죠. 그러면 기부금이 500번, 800번 있을까 없을까?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기부이기 때문에 여기 900번대예요. 그래서 조회하셔서 기부금 900번대로 되어 있죠. 5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자, 여기 주의해야 될 거, 제품이 지금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제품이 지금 없어졌죠. 감소했는데 그 원인이 판매된 게 아니죠. 그럴 때는 그 타계정 대체, 지금 제품이 판매된 게 아니라 딴 계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면 우린 타계정 대체로 해주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이 적요란에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8번에 타계정으로 대체액이라고 돼 있죠. 밑에 9번은요. 타계정에서 대체액 돼 있죠. 우리는 근데 9번은 쓰지 않아요. 8번만 써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이렇게 재고자산이 감소했을 때, 재고자산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판매된 게 아니라면 우린 타계정 대체라는 용어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재고자산이라면 이렇게 판매되는 것들은 대부분 상품 아니면 제품이겠죠. 그죠? 지난번에 제가 원재료도 써주고 여러가지 용어들을 써줬는데, 회계 1급부터는 이런 재고자산이 감소한 원인이 판매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8번 타계정 대체 이거 써주셔야 된다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재고자산은 적용하는 거의 손대지 말라 그랬었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 그것만 이렇게 표시를 꼭 해주시면 되고, 그럼 여러분이 까먹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딱 생각하고 무조건 몇 번? 8번 딱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2월 5일 거래 볼게요. 2월 5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 날짜 5일 입력하시고요. 전기요금 80만원, 근데 본사는 30만원이고 공장은 50만원이래요.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인출됐다 그러죠. 자, 지난번에 또 잠깐 얘기를 해드렸던 항목이긴 하지만 혹시나 지금 우리 본사에서는 이 전력비는 수도광열비로 표시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800번대 계정에서 본사에서는 수도 광열비라고 이렇게 쓰는데, 지금 공장에서는 전력비 자체가 전기료가 워낙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별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500번대 계정에서 전력비라는 계정과 또 뭐로 나눈다 그랬어요? 가스, 수도료라고 이렇게 나뉘어져요. 수도광열비가. 그러면 계정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 한 번만 받으면 계정 쓸 때 또 수도광열비 찾으면서 없다고 아우성치지는 않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게요. 자, 본사 거는 차변에다가 수도광열비 치면 되겠죠? 수도광열비 815번 계정으로 금액은 30만원. 또 차변에다가 우리는 전력비라고 쳐야 되겠죠? 전력비 500번대로 치셔야 되고요. 금액은 5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대변에 지금 보통예금에서 다 이체됐다 그랬죠? 그럼 보통예금에서 80만원 이체됐다고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면 날짜가 21일이네요. 날짜는 21일 하시고요. 여기 급여 대장 보게 되면 우선 급여 총액만 알면 되죠. 자, 급여 총액은 630만원인데 지금 관리직하고 생산직하고 지금 금액이 구분되어 있죠. 그럼 입력할 때도 똑같은 월급을 받지만 우리 관리직 같은 경우는 급여라는 계정으로 우리 기록하기로 했고, 생산직인 경우에는 임금이라고 기록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 여기 관리직 거 급여라고 해서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50만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차변에 여기 임금으로 자꾸 임금은 38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그 공제 금액은 뭐 나눌 필요 없죠. 공제 금액, 합계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그 뭘로 계정 처리해야 되죠? 그렇지. 예수금으로 또 세금 내야 되니까 4대 보험료하고 그 금액은 85만 520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됐다 그랬죠. 그러면 차익 금액이 지가 알아서 계산돼서 딱 나오죠. 차인 지급하고 숫자 맞춰보니까 딱 일치하죠. 이렇게 처리하면 급여대정 보고서 많은 숫자들이 나왔다 손치지만 우리들이 회계 처리할 때는 간단하게 공제금액이라든지
차인지 금액까지만 정리해서 주시면 되고, 뭐가 좀 주의하셔야겠어요? 지금 회계 1급부터는 공장하고 본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급여를 처리해 줄 때도 통합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면 안 되죠. 여기 나누어서 여기 공장 것인지 아니면 본사 것인지 나누어서 급여 처리해 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입력이 되셨으면은 지금 얘가 어디 나와 있냐면 254페이지에 지금 2월달 자료가 다 입력된 거거든요. 그럼 위에 있는 현금 잔액 있죠? 현금 잔액하고 여러분 여기 입력한 현금 잔액 금액 일치하나 비교해 보세요. 같으나요? 같아야 되겠죠? 이게 한 달 한 달 끝날 때마다 여러분이 입력한 자료가 여기 현금 잔액 금액하고 딱 일치가 돼야지 그나마 여기 입력한 자료가 정확히 입력됐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입력하고 나서 뒤에 답안지하고 항상 규정 맞는지 틀리는지 조회를 같이 해보시면서 정확하게 입력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7번 문제 볼까요? 날짜가 3월달로 바뀌고 있죠? 3월로 바꿔주시고요. 자, 1번 문제 날짜는 1일이죠. 근데 이 회사는 별로 안 좋다. 3월 1일날 쉬는 날 아니에요? 나가서 일했다는 뜻이네요. 아, 이게 다른 나라인가? 자, 문제 읽어볼게요.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해서 원천징수세액 15,400원 제외한 나머지 84,600원이 입금됐다고 나오죠. 그럼 회사에서는 보통예금 통장에 항상 잔액이 거의 있겠죠. 그럼 항상 그게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럼 이자 수익이라는 게 발생했을 텐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이자 수익은 얼마라는 뜻이에요? 보통예금 계좌에 이자 발생했다면서요. 통장에 얼마 입금됐어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했다면서요. 이건 우리가 원천징수한 거예요? 은행에서 우리 걸 원천징수한 거예요? 그럼 제3자가 우리 걸 원천징수한 거죠.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원천징수했다면 은행에서 우리 회사 이름으로 세금을 먼저 납부하겠죠. 그랬을 때는 우리 규정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아까? 그렇죠. 이런 경우가 선납세금인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따를 때 원천징수를 우리 회사에서 하면 예수금이라고 쓰는 것이고요. 반대로 제3자가 이렇게 금융기관이 우리 거 원천징수하게 되면 선납세금이라고 쓰는데, 그럼 이자 수익은 얼마겠어요? 10만 원이 발생한 것 중에서 원천징수 15,000 얼마지? 400원을 원천징수했고 우리 통장에다가 지금 86,000 그거 보내준 거죠. 그러면 대변에다가 이자 수익 10만 원이 발생했었는데 차변에다가는 지금 선납세금 써야겠죠? 선납세금으로 15,400원 이렇게 저기 원천징수 그쪽에 산 거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한테 보내준 금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84,600원 이렇게 찍힌 거예요. 이 저기 이자는요, 금액이 몇십 원이 발생했더라도 이자 다 띱니다. 여러분들도 통장에서 이자 받아본 적 있으시죠? 거기 보시게 되면 거기 세금 다 띄고서 줘요. 자, 그래서 3월 1일 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원천징수라는 용어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원천징수를 우리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기정은 뭐라고 쓴다? 예수금이라고 쓰는 것이고, 우리 제3자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우리 것을 원천징수하면 뭐라고 쓴다?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을 먼저 납부한 거기 때문에
선납세금이란 계정으로 지금처럼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2일 거래 볼까요? 2일 거래. 좋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에는 외국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 국민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해서 상환했대요. 환전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지난번에 우리 그 비용 계정 설명할 때 외화 환산 이익이라든지 외환 차익이라든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얘는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갚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환율 때문에 차이가 나면 외화 환산 이익이나 손실이 아니라 얘는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빌린 돈은 10,000불인데 차입할 때 1,000원이었다 그러죠. 근데 지금 상환할 때 1,200원이잖아요. 환율만 보면. 그럼 우리가 빌릴 때는 원화로 1,000원만 주면 됐었는데 지금 얘 얼마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1,200원을 줘야 한다면 부채니까 내가 더 손해를 받겠죠. 그러면 손해가 얼마가 발생하겠어요? 그냥 200원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걔는 외환 차익이겠어요? 외환 차손이겠어요? 외환 차손이죠. 그렇게 보통 환율 계산할 때요. 이 금액을 10,000불 곱해서 계산하면 금액이 커지니까 환율로 먼저 계산을 하세요. 자, 그럼 얘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에는 1달러당 어디갔냐? 1달러당 지금 환율이 얼마였었겠어요? 1,000원이었었죠. 그럼 1,000원을 내가 지금 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근데 지금 갚으려고 하는데 원화로 얼마가 필요하대요? 지금 원화로 얘가 지금 1,200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난 200원을 더 줘야 되는 거죠, 원화로. 그래서 얘 200원은 외환 차손이 되겠죠. 그 차익이 200원인데 지금 빌렸을 때 얼마를 빌렸었대요? 10,000불을 빌렸다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10,000불 이렇게 곱하게 되면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00만원 되겠죠. 그럼 200만원의 외환 차손이 발생하겠죠. 자, 근데 우리 그 금액 빌렸을 때 10,000불이라고 했으니까 빌렸을 때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었겠죠.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고 치고요. 돈 빌렸을 때요. 10,000불에다가 저기 1,000원이니까 보통예금에 1,000만원이 이렇게 들어왔었겠죠. 대변에는 빌렸으니까 계정 뭐라고 쓰셔야 돼요? 단기차입금이라고 나와있죠.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은 누구한테 빌렸는지 써놓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거래처는 거기 좋은은행 해주셔야 되고요. 자, 지금 이제 갚는 거죠. 갚을 때에는 차변에 단기차입금 갚는 거니까 차변에 단기차입금을 감소시켜야 되죠. 단기차입금 1,000만원 이렇게 감소해 줘야 되고, 대변에다가는 지금 보통예금 통장에서 환전해서 내보냈다 그랬죠. 보통예금에서는 얼마가 빠져나갔겠어요? 1,200만원이 빠져나갔겠죠. 환율이 1,200원이니까. 그죠? 그러면 차변에 차이가 얼마 생기겠어요? 환율로 외환 차손 위에서 계산해 놨던 200만원 이렇게 해주면 계산이 딱 맞죠? 이해됐어요? 네. 자, 빌렸을 때는 이렇게 차입시 얘는 지금 갚을 때 그때 환율 차이로 인해서 금액이 차이 날 때 쓰는 계정 이름이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12월 달에 환율이 평가할 때는 외화 환산 이익이라든지 외화 환산 손실 써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되셨으면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날짜, 아니 참 입력해야죠. 예, 지웁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 그래서
좋은 은행 여기가 아니라 대변에 써야 되죠? 맞니? 차변에 맞지? 10만원 이렇게 없애주고 차변에 외환차손 2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1200만원 이렇게 주면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일 해볼게요. 3일 보통예금에서 2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이체하였으며 이때 보통예금에서 1200원 송금수수료 인출됐다 그러죠. 그러면 우선 주어진 숫자대로 정기예금으로 이체했다 그러면 차변에 정기예금이 증가하겠죠. 그럼 차변에는 정기예금 조회해 보시면 계정 여기 105번 있죠. 정기예금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200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 발생했으면 수수료 비용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는 영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900번대로 수수료 비용 그래서 금액은 1200원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다 이체됐다 그랬죠? 그러면 200만 1200원 이렇게 나올 거겠네요. 되셨나요? 왜 또 담임씨 것만 없을까? 저기 담임씨 거는 있잖아요. 이번 시간 저기 끝나고 제가 요 파일 그대로 카피해 드릴게요. 그럼 이어서 하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됐지요? 자, 그 다음에 4일 거래 볼게요. 영동으로부터 투자 목적 토지 주쳐 놓으시고요.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면 우리 뭐라고 쓰기로 했었죠? 투자 부동산 쓰기로 했었죠. 그죠? 토지를 갖다가 사용 목적으로 만약에 샀다면 토지라고 쓰겠지만, 그죠? 그러면 토지를 샀을 때 부대 비용들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문제를 보자고요. 제가 또 설명부터 하면서 할게요. 지금 토지를 취득했는데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투자 목적이라 그러죠? 투자 목적이라 그러면 우리가 기정 쓸 때는 투자 부동산이라고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토지를 사용 목적으로 샀다면 그때는 그냥 그대로 토지라고 기록한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당연히 투자 부동산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 토지와 관련돼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였었느냐 하면 부대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니까 부대비용 뭐가 발생했어요? 여기 취득세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나와 있죠? 취득세를 얘는 계정 뭐라고 표시해야 될까? 얘는 투자 부동산이라고 표시해야 되겠죠? 그럼 투자 부동산은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만원하고 여기 취득세가 들어가 있으니까 토지는 1100만원으로 써줘야겠구나.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날짜는 4일로 해가지고 차변에 조에서 투자 부동산 이렇게 해놓으시고 금액은 110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토지를 샀으면 돈 대가를 치러야 되죠. 현금으로 500만원 줬대죠. 600만원 현금 납부까지 해서 600만원이 나가 있는 거죠. 현금으로 600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약소금 발행해서 줬다 그러죠. 약소금을 발행했으면 뭐라고 써야 돼요? 토지를 샀는데 약소금 발행했어요. 또 지구보험 쓰면 안 돼요. 써도 돼요. 틀리면 되니까. 그래서 미지급금 어디다 줘야 돼요? 돈 줘야 될 때 영동에다가 주셔야겠죠. 그래서 500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기록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11번 문제가 3월 10일로 되어 있죠. 날짜는 3월 10일 입력해 주시고요. 내용 보니까 아까 우리 급여 나가면서 예수금으로 띄어놨던 것들 이제 납부하는 게 나오죠. 자, 이것도 순서대로 하나씩 해볼게요. 2월분 4대 보험료 통합징수분 46만 9,440원인데 회사 부담분은 23만 4천원 720원. 그 다음에 급여 지급할 때 본인 부담분 징수액이 똑같죠. 50대 50이니까. 자, 현금으로 납부를 했대요. 회사 부담분은 관리직원권은 10만 2,690원, 생산직 직원권은 13만 2,030원 돼 있죠. 4대 보험료 통합징수분 보험료는 지금 복리후생비로 처리됐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먼저 설명부터 해드리고 여러분은 보면서 차근차근 입력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보험료에 대해서 청구가 된 금액이 총 얼마가 청구가 됐느냐면 46만 9,440원이 청구가 됐죠. 근데 이 중에서 직원들한테 예수금으로 띄워놓은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3만 4,72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 부담분 있죠. 회사 부담분으로 똑같이 23만 4,72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회사 부담분을 또 두 개로 나누었어. 왜냐면 본사 것도 있고 공장 것도 있죠. 그래서 본사 직원들 거는 얼마래요? 10만 2,690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생산직은요. 생산직 거는 13만 2,03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회계 처리를 할 때 지금 얘네들 다 뭘로 냈다 그래 돼 있어요?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랬죠. 그죠? 현금으로 다 납부했다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대변부터 쓰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왜냐면 현금 이 다 합친 금액 결국 보험료가 나왔을 테니까. 그럼 대변에 현금 얼마를 처리해 주면 돼요? 46만 9,440원 이렇게는 됐죠. 그런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요 계정들 하나씩 순서대로 써줄 테니까 보세요. 차변에다가는 지금 예수금은 어차피 직원들한테 한꺼번에 띈 돈이니까 예수금 계정으로 23만 4,720원은 변동사항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리 후생비로 처리한다 그랬는데 지금 본사 거는 판관비로 처리해야 되겠죠. 800번대 걸로 얼마로? 10만 2,690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똑같이 복리 후생비 처리하고서 얘는 제조경비 500번대로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13만 2,030원 이렇게 처리 분개해주면 여기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통합징수분에 대한 실제로 보험료 납부하는 거 다 계정이 처리가 되죠. 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조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문제는 되게 복잡하게 나왔지만 이렇게 분류해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은 매달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만 정확히 잘 해두면 얘가 매번 반복될 것인데 그게 어려울까? 안 어렵겠죠? 근데 처음 이렇게 한번 실제로 발생되는 걸 기록해 보니까 좀 복잡하게 보이기는 하죠. 연습 몇 번만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도 똑같이 여기 계정 처리를 그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10일날 대변에다가 현금으로 46만 9,440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예수금으로 23만 4,720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다가 복리후생비로 10만 2,690원 그 다음에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13만 2,030원 이렇게 하면 다 됐죠.
자, 그럼 또 여러분 이거 3월달 입력이 다 끝났어요. 3월달 거 한번 금액 맞춰보셔야겠죠? 3월달 금액에 139만 3,560원 딱 맞나요? 예, 그 금액 맞으면 여기 3월달 그 전표도 입력이 제대로 잘 되었다는 뜻이네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4월달이네요. 은비 씨는 집에서 연습 다 해갖고 왔나봐. 아주 척척이네. 자, 날짜는 1일로 해주시고요. 김포에 대한 미지급금 중에서 160만 원을 당사 당좌예금에서 계좌 이체 지급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차변에 미지급금 갖고 있는 거죠? 어디 거? 김포 써주시고요. 금액은 160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당좌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랬으니까 160만 원. 아, 이런 건 되게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2일날이요. 충무상사의 외상매출금 52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당좌수표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충무상사 발행 약속 업무로 받았다. 그럼 외상매출금은 먼저 없애야겠죠. 지금 얘를 회수하는 과정이니까. 그죠? 그래서 대변으로 외상매출금 어디 거? 충무상사 거 먼저 없애주시고요. 충무상사 거 525만원. 자, 돈 외상매출금 받은 거 처리해 주셔야죠. 당좌수표를 우리가 받았으면 얘는 현금이죠. 현금. 지금 이렇게 당좌수표 받는 이 거래만 벌써 우리 몇 번을 해봐요. 그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수표를 받았으니까 300만원은 현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약속금 받았다 그랬죠? 약속금 받았으면 뭐라고 처리해요? 받으럼 어디서? 충무상사에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날짜 3일 거래인데, 얘는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난번에 썼던 규정 처음 예제로 나온 거니까 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당사의 최대 주주인 한성철 씨로부터 제품 물류 창고를 신축할 부지, 신축할 부지라면 땅이겠죠. 자, 이렇게 토지를 기증받았어요. 토지를 외부로부터 기증받았는데, 토지에 대한 등기비용 50만원, 그 다음에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고, 현재 토지의 공정가치는 1000만원이라고 그랬죠. 장부가액은 1200만원.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토지를 기증받고 우리 장부에 기록할 때는요, 단기 매매증권처럼 그걸 받을 때 공정가치를 항상 기록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뭘로 기록한다? 공정가치. 공정가치를 토지를 받았을 때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얘도 토지를 갖다가 받더라도 세금은 내야 되잖아. 그래서 세금에 관련된 거 뭐가 나왔어요? 지금 취득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취득세는 없죠. 근데 실제적으로 취득세 납부가 돼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등기비용만 먼저 얘기한 거예요. 즉 부대비용 발생하지 항상. 취득세, 등록세가 발생하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등기비용만 얘기를 했어요. 등기비용은 얼마래요? 50만원.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공짜로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토지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토지는 얼마짜리? 1050만원짜리 이렇게 해야 되겠고, 자, 대변에 우리가 지금 얘 지금 기증받았다 그랬었잖아요. 기증받았으면 계정을 뭐라고 써요? 자산을 수증, 증여받은 거죠. 수증 받아서 이익이 생겼죠. 그래서 이익이라고 이때 이런 계정에서 자산 수증 이익 계정이라고 쓰는 겁니다. 1000만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50만원은
지금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니까 당좌 예금에서 금액은 50만 원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당좌 예금 5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요 거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준 거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3번에다가 자산 수정이익 써주시고요. 금액은 아이고 아니죠. 토지지. 토지라고 해서 1,050만원 해주시면 되겠고, 대변에다가는 자산 수정이익해서 1,000만원, 대변에다가는 당좌예금에서 50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거래를 하나를 통해서 자산 수정이익이 이런 거구나라고 알면 다음번에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얘는 굳이 틀릴만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처음 보는 규정이라면 연습해놓고 들어보지 않았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겠죠. 기록할 수 있는 용어를 기억을 못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4월 4일 거래네요. 4월 4일 거래. 사용적인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2천만원, 감가상각 유계액은 500만원, 동일 업종인 거래처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던 기계장치 교환 거래가 나왔죠. 그래서 교환되는 그 기계장치의 상호 간의 공정 가치는 동일하다고 보고, 얘 되게 헷갈리죠.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 지난번에 우린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은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유형자산 교환도 있다 그랬었죠. 근데 설명은 잠깐 했지만 자세하게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내용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교환할 때는 규정을 갖다가 잠깐만 설명을 했던 걸 여기 지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또는 교환과 관련된 게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설명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자, 유형자산을 갖다가 우리가 처분할 때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교환한다 하더라도 우리 거의 유형자산은 지금 상대방한테 줘야 되는 거죠. 즉 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취득가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었어요? 취득가액은 지금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라고 알려줬어요? 500만 원. 그러면 얘 똑같이 뭐가 계산이 돼요? 여기 장부가액이 계산되죠?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그죠? 장부가액은 1,500만 원짜리하고 얘는 지금 기계장치라고 하는 똑같은 기계장치를 교환하는 거죠. 계정명이 같은 것을 교환할 때는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동종교환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발음도 안 되지? 동동교환이야? 동종교환이라고 부르고요. 동종교환이라고 하면 자 보세요. 우리 취득가액 있었던 거 이 처분하는 거니까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지난번에는 기계 동종교환할 때 처분할 때는 장부가액하고 처분할 때 받는 돈이나 받을 돈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발생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렇게 동종교환할 때는 일단 회계처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하고 2번은 무조건 없애줘야 되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가 1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가액 기계장치 반드시 먼저 없애줘야 되고 얘도 두 번째로 무조건 자동으로 없애줘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기계장치 이건 우리가 사용하던 거죠. 그래서 2천만 원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무조건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500만 원 이렇게 없애주면 장부계획 검수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 중요한 게 바로 이해예요. 이렇게 기계장치를 동종교환할 때는 상대편의 것은 다 개무시합니다. 뭐 한다고요? 개무시. 적나라하게 개무시까지는.
여기 상대편 거래처에 대해서 장부가액을 가르쳐주던 공정가치를 가르쳐주던 이런 거 우리 따지지 않는다고요. 기록할 때 우리는 뭘로 기록하냐면 동종교환일 때라 그랬어요. 여기 장부가액으로 그냥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럼 여기 새로 들어오는 유형자산의 명칭은 기계, 장치 똑같아지겠죠. 근데 이거는 새로 좀 우리가 취득하는 거잖아요. 받는 거. 금액은 얼마로 계산하면 되겠다? 1,500만원. 장부가액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니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손실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죠?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돼서 지금 두 번째 걸 설명했는데, 유형자산을 처분을 하게 되면 돈, 뭐 현금 또는 그 외 이런 걸로 받고 처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처럼 교환하라는 경우도 있어요. 교환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동종 교환으로 할 때는 그 값어치를 뭘로 기록하라? 장부 가액으로 그냥 기록하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거에 기계장치를 주고 상대편에 차량 운반구나 비품으로 교환을 한다면 얘는 우린 이종 교환이라고 불러요. 이종 교환일 때도 나중에 얘가 나오면 한 분에 같이 설명할게요. 그래서 얘는 보통 세무 2급에 많이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종 교환할 때는 거기 공정 가치로 기록합니다. 공정가액으로. 그래서 이종 교환할 때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 규정이 나올 수 있지만, 동종 교환을 할 때는 지금 나온 문제처럼 장부가액으로, 누구 장부가액? 우리 거에 대한 장부가액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지금 동종교환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되셨나요? 네. 예, 됐어요. 자, 그래서 요 그대로 기록해 놓으시고요. 자, 기록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우고서는 여기 잠시 정지해 놓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서 그 유형자산 그 지금 교환과 관련된 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우리가 배웠던 거, 그다음에 앞으로 배울 거를 미리 하나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우선 얘는 파트는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이에요.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된 거를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답니다. 그래서 그 4월 4일 거래 보시게 되면 지금 기계장치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지금 교환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계장치는 취득원가가 2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주어지고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500만 원. 그럼 얘는 빼게 되면 장부 가액이라고 돼 있죠. 장부 가액은 1,500만 원.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반드시 제가 요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랬었죠. 네. 그런 다음에 자, 지난번에 배웠던 것부터 한번 복습을 해 볼게요. 얘를 처분할 때에는 지금 1,500만 원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얘를 갖다가 약소보험을 받았다고 칠게요. 약소보험을 받았어요. 얼마짜리를 팔았냐면 1,200만 원짜리 약소보험을 받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뭐 써야지? 약소
그러면 여기 장부가액과 우리가 처분하는 금액, 대가 비교했을 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오겠어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겠어요? 여기 차익 금액이 마이너스 300만 원. 즉 유형자산을 처분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 거의 기계장치는 1,500만 원짜리로 생각했는데 얘가 지금 1,200만 원에 팔린다고 하니 300만 원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기겠구나 알 수 있겠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했구나. 요 틀이 딱 만들어져 있어야지 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문제를 보든지 분기를 하든지 하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요 결과에 대해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었냐면, 회계 처리는 자, 얘 지금 처분하는 거니까 기계장치는 유형자산 자산이잖아요. 그럼 얘가 처분하면 얘가 차변에 있던 것인데 대변으로 없애줘야겠죠. 회계 처리할 때 순서가 얘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기계장치가 없어지면 감가상각 누계 당연히 없애줘야 되죠. 얘가 회계 처리할 때 자동으로 1번, 2번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유형자산 처분할 때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돈 또는 받을 돈을 회계 처리해줘야 돼요. 그럼 얘가 되겠죠. 그죠? 얘가 3번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회계 처리해줘야 될 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인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지 순서로 얘기하면 1, 2, 3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처음 배울 때에는 이 유형자산 처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게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 순서대로 한번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했으니까 얘부터 없애주라 그랬죠. 기계 장치 2천만원 이렇게 분기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도 2번 차변에다가는 감가 상가 누계 얼마? 500만원짜리 이렇게 없애 주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받은 돈 또는 받을 돈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가 세 번째 게 될 것이고, 차변에 뭐가 나오겠어요? 약소금 받았대요. 계정 뭐라고 써야 돼요? 받으럼 써요? 받으럼 써요? 다른 거 써요? 돈 아직 못 받았잖아 결국은. 그쵸, 미수금 써야죠. 얘는 지금 우리 저기 상품 제품을 팔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영업 이외에 받은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급사 상관하지 않고 출제가 아주 많이 돼요. 계정 뭐라고 써라고요? 미수금. 여러분 지금 계정 약소금 받았다니까 헤매잖아 막. 그죠? 이거 문제 하나 갖고 낼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걸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회계 1급, 세무 2급까지 이 문제는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미수금은 얼마를 지금 받을 게 있어요? 1,200만 원.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다 입력했죠? 차변, 대변, 합계금액 비교해 보세요. 금액이 차변에 얼마 차이가 나요? 300 차이 나죠? 300 차이 나는 게 얘잖아. 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손실 얼마? 300만 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에도 요 금액 4번의 맨 마지막에 분기 처리해서 입력했을 때 이 금액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으면 정확하게 입력 잘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검산 기능도 있다 그랬었죠. 됐어요? 자, 이번에는 교환 문제를 해볼게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교환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동종교환. 동종교환은 기계장치를 똑같이 기계장치로 바꾸는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거기 4월 4일 거래인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그 동일 업종인 거래처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던 기계장치 장부가액 가르쳐주고 있죠. 장부가액도 8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가르쳐줬어요? 공정가치는 얼마래요?
공정가치는 2천만 원. 공정가치는 2천만 원. 이렇게 가르쳐줬죠. 자, 문제는 뭐냐면 동종교환을 이렇게 할 때 우리 취득되는 새로 들어오는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의 값을 어떤 걸로 해줄 거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종교환을 하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가르쳐준 장부가액, 새로 취득되는 금액을 여기 800만 원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공정가치인 2천만 원으로 해줘야 될지 지금 이걸 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화면에서 보세요. 얘는 처분해서 아까 돈을 받았지만 이 돈 대신에 지금 우리가 새로 기록해야 될 거,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될 거는 뭐가 들어와야지 돼요?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계장치가 들어와야 되겠죠. 새로 얘를 취득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기계장치라는 금액을 써줘야 되는데 얼마로 써줄래요?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동종교환일 때는 거래처의 장부가액이라든지 공정가치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쓴다 안 쓴다? 이거 신경 안 쓰고 우리 거에 뭘로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우리 거에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기록하세요. 왜? 기계가 똑같은 거니까 우리 거 처분한 거 똑같은 금액으로 그냥 남아있는 잔액으로 기록하세요. 그래서 여기 장부가액이 얼마가 된다고요? 1,500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가액대로 그대로 우리가 남아있던 그 기계장치에 처분하는 기계장치에 장부가액대로 그대로 써주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동종교환의 특징은 우선 가격 뭘로 써줘라? 장부가액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동종교환일 때는 우리 거에 뭐? 장부가액. 특징은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발생한다 안 한다?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기 동종교환할 때에도 기계장치하고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얘 변동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얘는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분계는 똑같아요. 위에 거는 동종교환이라 할지라도.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이종교환 해드릴게요. 아이고, 여기는 이종교환인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부가액도 알려줘요. 장부가액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라고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는 1,300이라고 공정가치 1,6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알려줬다고 쳐요. 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이종교환하는 품목이 뭐냐면 우리 거 지금 기계장치를 주는 대신에 얘는 뭘 주냐면 차량 운반거를 주겠대요. 그러면 종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차량 운반거를 주는데 지금 이런 자료를 줬단 말이죠. 이럴 때에는 이종교환일 때에는 지금 같은 유의 그 값어치가 아니기 때문에 맛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취득하는 유형자산은 원칙이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그랬었죠. 얘가 바로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히려 동종교환일 때 얘가 예외인 거죠. 장부가액으로 기록하라는 게. 그러면 상대편에서 자기네 거 지금 공정가치는 얼마라고 가르쳐줬냐면 여기 1,600만 원이라고 가르쳐줬죠. 그럼 새로 취득하는 우리 자산의 그 차량 운반구는 여기 계정이 뭘로 들어와야겠어요? 차량 운반구가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다가 차량 운반구 얼마라고 기록해 줘야 돼요? 그렇지. 1,600만 원 공정가치를 이렇게 기록해 주라고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에 금액이 차이가 생기죠. 그죠? 아까 여기서 나왔던 거 우리 거 지금 장부가액은 얼마짜리인데 우리가 지금 취득한 거는 1,600만 원짜리를 받았죠.
그러면 장부가액 1,500만 원짜리를 1,600만 원짜리를 받았으니 유형자산 처분하고 이익이 발생하겠어요? 손실이 발생하겠어요? 얼마가? 100만 원. 그럼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만 원이 발생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돼서 차량을 처분했을 때, 그다음에 교환했을 때는 여기 동종교환, 그다음에 이종교환 두 가지를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특징적인 용어는 동종교환일 때는 아까 뭘로 쓴다? 장부 가액으로 취득하는,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을 써줘라. 됐어요? 이종교환일 때는 뭘로 써줘라? 공정 가치로 금액을 써줘라. 공정가치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종교환일 때에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종교환일 때는 장부가액으로 쓰기 때문에 여기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게 특징이고 말로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나왔던 4번에 대해서 저도 입력을 해볼게요. 이거 지워도 될까요? 이 설명 들은 이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여기 방송 녹화된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같이 표시해 놨잖아요. 똑같이 따라서 쓰면서 하나씩 저는 지금 여기서 이슈 3가지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복습도 했고 동종교환 문제 여기서 나왔던 거고 이종교환까지 설명해 드렸죠. 그럼 여러분이 다음에 급수가 올라와서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이종교환 그때 가면 설명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나오면 또 하겠죠. 그래서 그때 익혀놓으면 자꾸 그게 누적되면서 여러분들의 복습이 되고 여러분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복습을 안 하면 지금 복습을 해도 지금 자꾸 까먹는 판에, 그죠? 그래서 불안한 거야. 내가 노력한 만큼 그게 없어지는 게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지금 더 하고 싶은 거지. 잊어버릴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 왜? 이게 지금 내 인생을 바꿀 건데, 그죠? 그래서 복습하는 거, 공부하는 것들은 분명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 그럼 얘는 지울게요. 이전에 이거 비평으로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4월 4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 저는 대변부터 해서 기계장치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변에다가 기계장치에서 2천만 원짜리 없애주고요. 그다음에 차변에다가는 감가상각 2개 5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동종교환이니까 차변에 다시 기계장치 똑같이 들어오는 거죠. 취득가액은 뭘로 한다? 장부가액으로 하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 발생해요? 안 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보세요 나오잖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보세요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4월 5일 거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5일 거래는 원효 상의외 외상매출금 625만원 중에서 25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약속금으로 받다. 이것도 지금 이 거래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회사에서 외상매출금 회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외상매출금부터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외상매출금 어디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원효상의 거래처 등록해 주시고 얼마를 회수하고 있느냐? 625만원 회수하고 있죠. 자, 받은 거 25만원은 현금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차변에다가 현금으로 25만원 받았다고 써주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뭘로 받았대요? 받으러움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받으러움. 거래처는 어디로부터? 정리가 되면은 입력하는 거는 일도 아니게 금방 입력되죠. 그죠? 문제는
얘 입력하는 게 문제예요. 이 계정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게 문제예요. 이 분기가 문제잖아. 이걸 몰라서 입력을 못하는 거지. 이걸 하는데 입력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뭐 후다다닥 빨리빨리 입력해야 돼요? 아니 저처럼 천천히 입력해도 돼. 그죠? 나중에 이거 시간제 보세요. 거래 읽고 문제 분계 입력하고 기껏해야 20초 30초면 다 입력해요. 그걸 못해요? 근데 계정을 모르면 못하게 된단 말이죠. 시간 많이 준다고 입력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4월 5일까지 거래 입력을 해보셨고요. 4월 5일 여기 뒤에 집계된 거 자료를 한번 또 보셔야겠죠. 금액이 맞게 되는지 안 돼 있는지. 금액이 464만 3,560원 다 딱 맞나요? 네. 그러면 입력들을 다 잘 하신 거네요. 자, 그 다음에 5월 1일 거래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5월 1일 거래, 여러분이 매일매일 지금 연습하는 것만 꾸준히 연습하셔도 자격증 취득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자, 5월 달로 바꿔주시고요. 1일 거래 보겠습니다. 거래처 영동에 대한 외상매입금, 이번에는 전 계속 매출 문제 나오다가 이번엔 물건을 사갖고 오게 되면 외상매입금 갚아야 되겠죠. 그 내용들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외상매입금 1,000만 원을 당사 발행 약속 어음으로 지급했다 그랬죠. 그럼 일단 외상매입금은 갚은 거죠. 그러면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니 차변에다가는 외상매입금 써주셔야 되죠. 영동 해주시고 1,0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물 발행해서 줬대요. 그럼 대변에는 나중에 갚아야 될 거니까 지급어음 해주셔야 되겠죠. 거래처는 똑같죠. 1004 쳐주시면 되겠고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거래는 가뿐하게 끝났어요. 네. 이거 5월달 클릭하니까 네. 다른 거 썼는데 근데 5월로 클릭해서 5월달 입력을 하려고 보니까 네. 지금 다른 게 지금 하는데 여기 회사 5,000번 맞아요? 네. 뭘 또 선택이 잘못된 거였었지 않았을까? 아까 입력할 때? 신나겠다. 자, 여기 클릭하시고요. 맨 거, 아니 맨 밑에 거. 여기 삭제. 확인. 자, 클릭하세요. 자, 되셨죠? 자, 2일 거래 볼게요. 거래처인 원효 상해로부터 받으러 온 600만 원을 거래은행인 대한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15만 원을 차감한 실수금은 당좌 이금에 입금했다 돼 있네요. 매각 거래로 처리하래요. 자, 이거 뭐예요? 지난번에 여기도 잠깐 설명해 드리고 나서 복습하는 겸 여기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이해가 됐으면 바로 입력하셔도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차변에 어음을 받았어요. 어음을 얼마짜리를 받았었냐면 지금 600만 원짜리를 이렇게 받았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왜 이 돈을 받았을까? 외상매출금 대신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품을 매출하고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갖고 있던 어음을 지금 어디다가 대한은행에다가 지금 할인하고 팔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받으러 어음을 사용하는 방법이 지난번에 4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차변에 받으러 어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만기에 추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었죠. 두 번째로는 여기 배서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었고, 세 번째 지금처럼 여기 처분할 수 있다 그랬었죠. 즉 매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거래처 은행에다가 주거래 은행에다가.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바드러움이 부도가 날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럼 바드러움은 무조건 대변에 바드러움이 쓰여진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대변에 바들엄이라고 600만 원은 써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얘를 매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각하고 있으니 차변에 매각하고 받은 돈이 있겠죠. 거기 얼마를 갖다가 지금 저기 할인료를 냈다 그랬어요. 15만 원이라 했죠. 이 할인료는 계정 뭐라고 쓰라 그랬어요. 그렇지.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야. 매각 거래 그러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할인료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 할인료에 대해서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기종으로 15만 원 이렇게 써주게 되면 지금 차액 금액이 585만 원 나오겠죠. 이 돈은 어디로 들어왔대요?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당좌 예금에 585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 출제자가 문제를 낸 의도가 뭘 아는지 물어본 거예요. 매각 거래했을 때 할인료 계정 이거 쓸 줄 아는지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날짜는 5월 2일 거래에다가 대변에 바드러움 써주시고요. 여기는 원효상한테 받았던 걸 했었죠. 원효상에서 받은 거 600만 원짜리 차변에다가는 지금 당좌예금으로 입금된 금액은 얼마? 585만 원 이렇게 입금이 됐고 그다음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기종으로 1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되셨어요?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대답했어. 자, 좀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거 이거 끝내고 일반 적폐 입력은 지금 매출 채권 밑에 네 문제 남았죠. 네 문제 입력하시고서는 일반 적폐 입력이 끝나게 돼요. 요거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고 해서 260페이지에 여기 회계 1급에서 부가세와 관련된 증빙서류 입력하는 것들 저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5월 10일 거래네요. 5월 10일 거래 입력해 주시고요. 자, 원재료 매입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 여기 회사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원재료를 매입해요. 그래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신림상회에 발행하여 준 약속어음 500만 원 만기가 도래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발행해줬던 어음이 만기가 됐으면 그때 지급어음 써놨겠죠. 차변에 지급어음 여기 지금 회수하는 거잖아요. 만기 됐으니까 지급어음 어디에서 했던 거? 신림상회 신림상회 거 금액은 얼마짜리냐면 500만 원짜리래요. 자, 이렇게 하고 대변에다가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가겠죠? 수표를 지급했으니 당좌예금에서 500만 원 빠져나갔다. 지금 우리가 도대체 이 외상매입금, 바드러움, 지급어음 이거 몇 번을 써봤어요. 그죠? 그래서 그날 것만이라도 잘 복습하세요. 지금 하는 것들은 자격 시험에도 그렇고 항상 나오던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매출 채권 처분 순수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지금 외워놔도 나중에 나오면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5일 거래요. 대형의 원재료를 주문하면서 계약금으로 100만원 계약금 지금 우리가 원재료 주문하면서 당재금을 이체에 따르면 차변에 뭐라고 써야겠어요? 차변에 돈 미리 지급한 거죠. 우리가 배웠던 거 선급금 써주시고 누구한테 줬는지 알아야 되죠. 대형이라는 회사에다가 금액은 100만원. 자, 그 다음에 당좌예금에서 얘도 이체가 됐네요. 당좌예금 10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코드를 갖다 조회하지 않고 다 그냥 코드원에 입력하고 있죠. 그래서 빠른 거죠. 근데 당좌예금 몇 번 썼어요? 근데 그 102번이 안 외워져? 현금 101번이 안 외워져? 보통예금 103번이 안 외워져?
그렇게 해서 자꾸만 연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코드 맞나? 또 이렇게 아리까리할 때가 있을 거예요. 확인하면서 자꾸 연습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1번 해볼게요. 기획팀 과장 김영희 출장을 명하고 여비 계산액 55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근데 여기서는 특징적인 게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것도 나오죠. 기획팀이라 그러면 뭐 여튼 지금 출장 갈 때 돈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출금 거래로 하면 되겠죠. 출금 거래로 계정 뭐라고 써져요? 가지급금. 누구한테? 김영희. 그러면 김영희 조회하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어떻게 알아? 해봤어요? 자, F2 눌러봐요. 김영희 아무리 뒤져봐도 지금 없죠? 네. 그러면 나오게끔 해줘야 되죠? 네.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신규 등록이라 해서 단축키도 F3 되어 있죠? 네. 클릭 따라서 해보시면 거래처 코드 번호 나오죠? 거래처 코드 번호 그래서 몇 번으로 쓰래요? 그러면 2001번. 거래처명은 누가 되겠어요? 김영희. 오케이. 김영희. 자, 유형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요. 그럼 뭐 하기로 했다? 동시.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거래처 대표자 성명에도 김영희라고 일단 써놓으세요. 됐나요? 그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지금 거래처에 그 김영희가 바로 등록됐죠? 네. 자, 그러면 거래처 이렇게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게 회계 1급에서 아주 자주 나올 거거든요. 세무 2급에서도 나올 거고, 이렇게 입력하다가 거래처를 바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F2키 눌렀고 밑에 보니까 F3 돼 있었죠. 그럼 빨리 등록하려면 F2 누르고 F3 바로 눌러버리면 신규 등록처 거래처 등록하기 쉽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뭐 됐다고 클릭해 보시면은, 자, 신규 거래처 지금 입력할 때 걔가 팝업창으로 아주 간단하게만 입력한 거예요. 근데 그것 이외에 자세하게 더 입력하고 싶을 때, 지난번에 우리 거래처 입력 해보셨잖아요. 지금 김영희가 만약에 개인이 아니라 여기 거래처였다면 주소도 입력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입력해야 되고 업태, 종목, 전화번호 있다면 다 입력해야 되겠죠. 이렇게 코드만 등록되어 있으면 밑에 보시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밑에 화면에 추가적인 자료가 거래처가 만약에 있잖아요. 나머지 자료는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다 입력하는 게 어디에서 입력하는 거하고 똑같아져야 되면 거래처 입력하고 입력하는 게 거의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입력하는지 아시겠죠? 자, 여기 거래처를 신규 거래처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F2키를 많이 누르기 때문에 익숙한 걸로 먼저 알려드렸어요. 다음번에 신규 거래처 입력하는 자료가 또 나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한번 입력하는 거 보여드릴 것이고,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만 알아도 그것만 활용 잘 하시면 돼. 그래도 편의 기능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게 편한지는 이따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얼마 지급했다고요? 55만원 지급했고요. 자, 마지막 문제네요. 5월 25일 거래에서 출장에서 돌아온 김영희로부터 아래와 같이 출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고 잔액 7만원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랬죠. 그럼 제가 가지급 정산할 때는 가지급금부터 무조건 빼주세요 그랬었죠. 그럼 가지급금은 134번 지금 누구? 거래처 써줘야 되죠. 김영희 금액은 55만원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현금부터 쓰는 게 빠르겠죠. 금액 회수했다 그랬으니까 얼마 회수했대요? 7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차변에 내용 보면은 교통비, 숙박비, 식대 다 계정 뭐라고 쓴다? 오케이. 여비교통비 800번대로. 왜 800번대예요? 이 사람은 기획팀이죠. 그러니까 비용은 판관비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비교통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그 거래 내용들 쭉 보시게 되면 보통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거래들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는 화면이었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전 끝나고 다음 파트인
부가가치세 증빙서류와 관련되어 있는 메인 매출점표 입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이번 건 되게 길다, 그죠?